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변해버린 여동생. 고등학교 때 언제나 싸움만 하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싸움이라고 해도 별거 없는 말다툼으로 어느 정도 싸우다 보면 어느 한쪽이 자연스럽게 그만두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살상 사건까지는 가지 않는 가벼운 싸움이었습니다. 고3의 봄이었습니다. 성적이 굉장히 떨어져서 지망하는 학교에 합격하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님의 비난이 심해져 시험 성적이 나쁠 때 혼자 밥 반찬이 마른 멸치뿐이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궁지에 몰려 있었기 때문인지 여동생의 태도가 괜히 더 짜증났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확 열받아서 여동생에게 TV 리모컨을 던졌습니다. 리모컨은 마침 여동생의 후두부에 직격. 여동생은 머리를 누르며 쓰러졌고 전 당황했습니다. 죽은 건가? 어쨌든 가까이 다가가서 확인하기 위해 맥을 짚어보니 죽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절했으니 병원에 데리고 가는 편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깐깐한 어머니에게 이 일을 듣기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는 기절한 여동생을 그대로 소파에 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여동생에게 어떻게 사과할까 생각하며 2층에서 내려가니 여동생은 평소대로 아침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화난 건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어제의 일을 미안하게 생각한 터라 간만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 역시 화난 건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화가 나 있는 상태였다면 차라리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동생은 그날부터 성격이 변해버렸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친구들과 놀러갔는데 학교에 갈 때 빼고는 방에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도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도 야! 일부러 무시라도 하고 있는 거냐? 라면서 혼내셨을 때에도 여동생은 완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여동생이 말을 하지 않게 된 지 한 달, 부모님께서 저를 불렀습니다. 야, 너 무슨 짓이라도 했어?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 뭔 짓이라니? 라고 대받아치니 부모님께서는 뭔가 말하기 어려운 듯한 모습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신 겁니다. 여동생은 뭔가 굉장한 침울해질 만한 일이 있었다. 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라고. 즉 제가 성적 학대를 했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어떻게든 혐의를 벗어나긴 했습니다만 여동생을 그렇게 만든 건 저입니다. 그런 방법은 아니었지만 결국 결과에 대한 원인은 저입니다. 어떻게든 여동생을 원래대로 돌리려 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 돌아온 전 여동생의 방으로 갔습니다. 여동생은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았었죠. 여동생은 돌아오면 방문을 잠그고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 지금이 아니면 밤에 들어갈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동생의 방은 그 전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만약 벽에 뭔가 검은 거라도 칠해져 있었다면 저는 울었을 겁니다. 정말 최악입니다만 저는 여동생의 속을 알기 위해 일기장을 찾았습니다. 여동생이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썼던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있는 간이 책장에 일기장을 꺼내고 안을 보았습니다. 일기장을 팔락팔락 넘겨보니 딱히 이상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 수가 반 정도 되었을 때 묘한 페이지가 보여 저는 그 페이지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 페이지부터는 여동생의 글씨가 아니 굉장히 크고 삐뚤어진 글자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잘 보니 그 글자는 확실한 히라가나였지만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느낌의 글자가 수십 페이지나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여동생의 뇌를 손상시켰다고 생각했고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여동생에게 나쁜 짓을 했다는 기분도 컸지만 제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울먹이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자니 뒤에서 누가 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뒤돌아보니 거기에서는 여동생이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녁이고 불이 켜지 않자 무표정인 여동생 얼굴은 더욱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여동생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방으로 들어온 겁니다. 저는 뒤로 물러나고 여동생은 가방을 책상 옆에 걸치더니 제가 방에 들어와 있는 게 불쾌한지 제가 있는 쪽을 본 채로 정지해 있었습니다.
당황하면서도 어떻게든 머릿수를 정리한 저는 여동생에게 엎드려 사과하려고 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해주지 않겠지. 그대로 엎드려 사과라도 하지 않으면 제 죄악감이 걷히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엎드려 사과하려고 반쯤 내려앉아 엉거주춤한 자세가 되었을 때 갑자기 여동생이 엄청난 속도로 제 팔에 달라붙었습니다. 저는 한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몰랐고 그 기세로 여동생은 그대로 방에서 나갔습니다. 저는 멍해졌지만 오른손에 들고 있던 여동생의 일기가 빼앗겨졌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동생은 그날 밤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현재 여동생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동생이 지금도 살아있다면 24살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공부가 손에 잡히지 않고 시험도 취직도 실패투성이. 정말 지금의 전 밑바닥 인생입니다. 부모님도 여동생에게 기대고 계셨기에 여동생이 없어진 이후에 사람이 변해버렸습니다.